안녕하세요. 책나들입니다. 오늘은 이정현 작가의 단편소설 자수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작품은 이정현 작가의 신간소설집 여름의 여름에 실린 소설입니다. 이름 없이 살다간 수많은 폴꽃들처럼 평범하게 살다간 자술이라는 한 여인의 일대기가 파노라마처럼 펼쳐집니다. 하지만 결코 평범하지 않은 곡절 많은 여인의 이야기 자술, 지금 바로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되는 일이라고는 하나 없는 인생에서 그래도 잘하는 것이 있다면 게으르게 빈둥대면서도 읽는 일에 몰입하는 것이었다. 오에 겐자부로가 읽는 인간이란 책을 썼을 때 나는 기뻤다. 읽는 일로도 정체성을 가질 수 있다니. 그렇다면 그 몰입의 힘으로 나를 일으켜 세울 수도 있겠다는 막연한 기대가 생겼다. 러셀의 게으름에 대한 찬양은 이미 내 게으름의 너그러운 동지가 되어 있었다. 읽는 인간에 이어 찍는 인간이 된 나는 이윤을 만들어내야만 사람 구실을 하는 세상에서 나고자였다. 게다가 생산해야 하는 영상물도 밖으로 튀어나오지 못하고 머릿속에서만 뒹굴었다. 여성 다큐 감독들의 여성주의 협력그룹인 푸른 옷소매의 프로젝트 여성민중 생애사. 기획 단계부터 나는 좀 심드렁해 있었다. 애초 여성민중의 삶이란 가부장제의 순종적 삶을 배제할 수 없거니와 그것을 영상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 내겐 갈등이었다. 눈 번쩍 뜨일 삶이 어디 있다고. 있는 화석이라도 잘 캐내야 한다는 선배들의 말을 귓등으로 듣던 그 즈음 내 삶도 갈피를 못 잡고 헤매고 있었다. 가방끈은 길어 빌린 학비를 갚고 있는 판에 다큐를 찍는다고 수입도 없이 비싼 장비를 둘러매고 돌아치는 딸이 곱게 보일 리 없는 부모의 눈총도 눈총이려니와 나 스스로 영화 예술에 대한 열정이 이유 없이 식어갔다. 곁들여 나의 연인은 지금까지의 자유로운 관계를 집어던지고 결혼 운운하며 제도적 삶으로 고개를 돌렸다. 나는 그와 헤어졌다. 결혼이라는 제도 속으로 나를 집어넣기에는 결혼에 대한 환상이 너무 부족했다. 그해 겨울 푸른 옷소매 영상팀과 함께 오른 부채봉 등반에서 신기마을을 만났다. 날카로운 암석 등반 코스는 산을 타는 아찔한 맛을 주었고 저수지의 유빙이 부딪는 소리를 듣고 저녁 노을이 지는 바다를 바라보는 것은 아름다움의 특별한 경험이었다. 계곡을 따라 아늑하게 자리 잡은 신기마을을 만날 때마다 도시 생활을 훌쩍 접고 이 마을에 들어와 살고 싶다는 충동을 느꼈다. 생각과 실행은 거리가 멀었다. 모든 관계와 일이 도시에 기반을 두고 있기도 했지만 도시 생활이 지긋지긋하게 느껴질 때도 한없이 게으르고 자기 변명에 익숙한 나는 관습적 삶을 끊어내는 옹골진 태도를 보이지 못했다. 푸른 옷소매 영상그룹의 프로젝트를 위해 특별히 고심하지도 집중하지도 못했던 나는 프로젝트를 수행한다는 핑계로 신기마을로 들어와 민박집에서 한 달 살이를 시작했다. 시골 마을에 발붙이기 위해서는 이장 마을 어른들과 우호적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매뉴얼대로 부지런히 마을 회관에 드나들었다. 초코파이나 단팥빵을 사들고 마을 회관에 들러 말을 붙일 때엔 그렇게도 자연스럽게 얘기하던 노인들이 카메라만 들이대면 손사래를 쳤다. 자신들의 생애 파편이 누군가에겐 선물이 될 수도 있을 텐데 하며 나는 아쉬워했다. 마을 사람들과 거리가 좁혀진 것에 비례해서 그들의 나의 사생활에 대한 참견도 늘어났다. 참견을 무척이나 싫어하는 나였지만 그런 참견도 영상을 찍기 위한 일로 받아들였고 그럴수록 더 자주 여성 농민들을 찾아 들녘이나 마을 고사틀 헤매였다. 노력에 비해 건진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집어치우고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질깃질깃 나를 괴롭혔다.
5월 어느 날 마을 회관에 들러 얘기라도 한 자락 들어볼까 하고 카메라를 메고 나섰던 나는 손사래를 치는 마을 사람들 때문에 시무룩한 표정으로 물러나와 계곡 앞을 지나가고 있었다. 아무것도 찍지 못한 카메라가 어깨를 짓누를수록 내 얼굴은 고들빼기 생잎을 씹은 표정이 되어갔을 것이다. 계곡 앞 밭에는 자술이 김을 메고 있었다. 밭 위에 엎드려 일하던 자술이 고개를 들자 거무스름한 얼굴 위로 벚꽃잎이 내려앉았다. 그의 얼굴은 갓 뒤엎은 흙 위에 솟아난 푸른 새순처럼 빛났다. 계곡에는 떼죽나무의 하얀 꽃잎이 바람이 불 때마다 물소리를 따라 별처럼 쏟아졌다. 나는 일하는 자술의 곁을 말없이 스쳐 지나가고 있었다. 그 길로 자주 산책을 다녀 그와 나는 인사 정도는 나누는 사이였다. 자술이 나를 쳐다보며 말했다. 어제 늙은 호박 하나를 속을 후벼 들깨를 갈아 넣고 끓였는데 맛 좀 보셔. 집도 나면 남이 만든 음식이 별미야. 자술은 먼저 호미를 내던지고 밭에서 일어나 내 팔을 툭 치며 따라오라는 손짓을 했다. 시무룩해 있던 나는 자술의 환대에 힘입어 생기를 되찾았다. 자술의 집마당 오른쪽 귀퉁이엔 후박나무가, 왼쪽 귀퉁이엔 자목련이 꽃자랑을 하고 서 있었다. 만리를 간다는 호박향이 몸을 감싸 안았고 자목련 꽃잎은 주단처럼 땅바닥에 깔려 집들이 봄의 성채처럼 고요하고 환했다. 자술의 집은 지은 지 얼마 안 된 15평 정도의 공간이었다. 방 하나에 아담한 거실이 있는 집이었다. 방 안으로 들어가니 자술이 벌써 상을 내놓고 죽을 가스불에 올려 데우고 있었다. 유리병에 꽂아놓은 할미꽃 한 송이와 햇볕 바른 낮은 창가에 있는 여러 개의 다육식물이 방 안을 다정하게 느끼게 했다. 곧 노르스름한 호박죽이 상위 위에 올라왔다. 어서 드셔. 들큼하고 고소하고 은근히 가라앉는 그 맛에 허겁지겁 한 그릇을 다 비웠다. 자술이 웃었다. 맛이 괜찮아? 천상의 맛이네요. 자술의 얼굴에 자긍심 가득한 웃음이 모각꽃처럼 피어올랐다. 호박죽 한 그릇을 다 비운 내가 천상의 맛을 되새기느라 입술을 혀로 애무하고 있을 때 자술이 나를 쳐다보며 말했다. 내 살아온 얘기 한번 들어볼 테야. 나는 눈이 번쩍 뜨였다. 아, 정말 해주시는 거죠? 카메라에 담아도 되는 거죠? 나는 행운을 거머쥔 사람처럼 신이 나서 카메라 줌을 고정하고 마이크핀을 자술 옷 옷깃에 꽂았다. 자술의 얼굴이 발갛게 물들며 긴장했다. 못 하나 꽂아둘 땅이 없었던 내가 1000평의 땅을 내 것으로 만들었으니 뼈가 녹아나도록 일했지. 나 같은 사람이 땅을 산 건 배운 사람들이 펜대 굴려서 척하니 돈 꺼내들고 산 것과는 아주 달라. 기억도 가물거리지만 그래도 나는 내 얘기를 들어줄 사람만 만나면 내가 이 땅을 얻은 얘기를 하게 돼. 내 죽으면 아무도 기억해 주지 않을 테니 자꾸 말을 할 수밖에 없어. 마을 사람들은 이젠 나를 피해 다녀. 하도 많이 들어서 지겹다고. 그렇지만 나는 그 소리가 듣기 좋아. 내 얘기를 다 기억할 테니까. 입이 무서운 거야. 자꾸 말하다 보면 누구라도 기억해 주겠지. 특히 자네 같은 배운 사람에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 저 1000평은 내 피와 살과 뼈가 만들어낸 거야. 70년대 저수지 준설 때 그 밭을 사기 위해 내가 흙짐에 등을 지고 저 저수지 둔덕을 얼마나 오르내렸는지 몰라. 그 일당 모아서 1000평을 샀다가
100평은 팔아서 명수가 결혼할 때 보태주고 900평 남은 곳에서 양식을 대먹고 있어. 일당이 100원도 아니고 99원이었다니까. 이 동네 여자들 거기서 일하지 않은 사람 없었어. 자수리 작은 몸집으로 흙짐을 지고 저수지를 준설하는 언덕을 땅강아지처럼 오르내리는 모습이 눈에 그려졌다. 멀리 산 아래 비스듬한 저수지 둔덕이 보였다. 마을 여자들에겐 70년대 정부 사업으로 뼈 빠지게 일했던 기억이 있다. 이 마을은 형편없이 가난한 시골 마을이었어. 모두 가난했지. 아니야, 꼭 그렇지는 않았는데 맹골댁 할아범과 너구리 영감은 달랐어. 두 집을 빼고는 30집이 모두 가난했지. 맹골댁 할아범은 땅이 많아서 여자들이 그 집에 가서 일을 많이 했지. 나도 그 집에서 일을 많이 했어. 맹골댁 할아범은 우리 집 아래 살았는데 거적 같은 우리 집에 비하면 대골 같은 집이었지. 집에 곡식이라고는 없는데 갓난쟁이는 젖 안 나온다고 빽빽 울기만 해. 내가 비쩍 마른 당나구 마냥 허기져서 그 집을 지나오는데 맹골댁 할아범이 나를 보더니 어머니 젖이 안 나와 어째? 내가 돈 좀 줘야겠네 하는 거야. 난 은근히 그 말을 믿고 애타게 기다렸지. 시간이 지나도 아무 소식이 없어. 지금 생각하면 무슨 꿍꿍이가 있었던 거야. 그 영감, 뱁새 같은 눈을 생각하면 징그러워. 너구리 영감은 별명인데 자린고비에다 노란 구두쇠야. 돈을 벽장에 숨겨놓고 마을 사람들에게 빌려주어 이자를 놓는데 자그마치 이자가 2할이 넘어. 가뜩이나 돈 없는 마을 사람들을 줄이 틀듯이 틀어댄 거야. 고리대금으로 말이야. 그것도 모자라 자기 일에 품삯은 적게 주고 일은 많이 시켰지. 맹골댁에서 땡볕에 하루 종일 김을 매면 좁쌀 한 대를 줬어. 그걸 들판에 천지로 난 쑥을 뜯어다 넣고 물을 한 솥 붓고는 끓여서 식구들이 하루 종일 먹었지. 형편이 이런데 무슨 수로 내 땅을 사겠어? 서방이란 작자는 매일 술만 마시고 날 걷어차기나 하고 일당을 모아서 산 송아지를 정성을 다해 황소 한 마리를 만들었지. 그 황소를 장에 가서 팔아오라고 했더니 황소를 판 돈을 술과 노름으로 다 날려버렸어. 소 키울 때는 염을 한 번 안 주고 똥 한 번 안 치운 인간이. 우리 서방 말이야. 그 인간 얘기를 내가 안 할 수 없어. 내 남편은 김필수야. 지금은 산속에서 뼈도 녹았겠지만 말이야. 김필수는 저 아래 호술한 농막에서 먹고 잠자며 남의 집 허드렛 일을 거들어주던 사내였어. 아랫마을 비룡리에 살던 나를 이 마을 사람들이 필수와 엮여줬지. 김필수는 일할 생각은 없고 마을 남자들을 불러 술 타령이나 하고 밤이면 나를 두드려 패는 재미로 살았어. 으이그, 그래서 먹고 살 길이 없어 담뱃집을 냈지. 담뱃집을 낸 게 잘못이야. 온 동네 술꾼들 다 모아놓고 화투치고 술라발이나 불어. 그 뒤치다거리를 다 하고도 남자 믿고 살아야 하나 보다 하고 참았지. 부부정은 없어도 애는 생겨. 애를 가져서 한 석 달이나 되었나 술 처먹고 와서 임신한 배를 발로 막 짓밟아 날 쓰러뜨렸어. 애기가 그렇게 가버리니까 사는 재미가 더 없어. 이참에 이놈의 인간 옆을 아주 떠나버려야겠다 결심했지. 그날 팔 곳도 살 곳도 없는 년이 장엔 왜 갔나 몰라. 하여간 집에서 그 인간 쌍판을 쳐다보느니 남들 가는 장이나 가자 했나 보지. 그땐 장에까지 모두 걸어 다녔지. 꽤 멀었거든. 다 찢어진 고무신을 끌고 걸어가는데 신발이 자꾸 벗겨져. 같이 걷던 새풍 꼴대기
아주 벗어버리고 자기 신발을 한 짝씩 나눠 신자고 해서 한참을 눈물 섞어 웃었지. 머리에 이고 등에 지고 콩이나 쌀을 팔러 간 사람들은 장터에 자리를 잡고 앉았어. 신발이 찢어진 나는 신발전을 기웃거렸지. 거기서 팥줄 소장 마누라를 만난 거야. 신발을 살 생각은 잊어버리고 팥줄 소장 마누라를 붙들고 하소연을 했지. 왜 내가 그 여편네를 붙들고 그랬는지는 나도 몰라. 장에서 만나면 연한 배처럼 구는 데에 끌렸겠지. 아니면 팥줄 소장 마누라 백으로 그 인간을 혼내볼까도 생각했을 거야. 그런데 생각지도 않게 팥줄 소장 마누라가 괜한 고생하지 말고 서울 국회의원 집에서 일할 사람을 구하는데 거기 가볼 생각이 없느냐는 거야. 반색을 했지. 당장 좋다고 했어. 꼴사 나온 인간을 보지 않아도 되는 것만도 기쁘대. 파출 소장 마누라는 신발을 늘어놓은 난전에 가서 내 찢어진 신발을 벗겨내고 새 고무신을 한 켤레 사서 신겨줘. 파출 소장 마누라는 뭔가 신이 난 듯이 종묘상으로 들어가 서울로 전화를 걸더니 승낙을 받았다며 내 등짝을 한 대 내리치며 복 받았어 했어. 종묘상 주인이 무슨 소리냐고 물어도 파출소장 여편네는 그런 게 있다며 내 등을 밖으로 밀어. 파출소장 마누라는 버스 종류장까지 나와 버스표를 끊어주며 좋은 집에 가서 좋은 거 많이 먹고 남편 주먹질 벗어나게 되어 얼마나 좋으냐며 생색을 내는 거야. 서울에서 나를 마중 나와준 사람은 국회의원 집이 아니라 경찰서에 근무하는 집 기사더라고. 국회의원 집으로 가기 전에 그 집에서 보름을 머물렀나. 일종의 예비 관문이야. 시골의 파출소장을 통해 소개할 아주머니의 품성을 미리 알아보라는 테스트였지. 우선 그 집에서 집안일을 했어. 칼국수를 할 줄 아느냐고 묻는 그 집 여자의 말에 식은죽 먹기라고 대답하자 그 집 여자는 당장 밀대와 반죽을 밀 안반을 구해왔더라고. 솜씨 좋게 콩가루와 밀가루를 섞어 반죽을 하고 밀대로 반죽을 얇게 밀은 다음 칼로 굵직하게 썰어 호박, 감자를 잘게 썰어 놓고 끓였지. 오랜만에 집에 들렀다는 그 집 주인은 한 번에 2대접이나 맛있게 먹어. 주인 여자는 만족해하며 점심때마다 칼국수를 만들어 달라고 했어. 정성을 다해 칼국수를 만들어냈지. 잠깐 머문 그 집에서도 나를 탐내는 거야. 보름 후에 국회의원을 한다는 집으로 가게 되었지. 그 집에서 합격을 받은 셈이었어. 내가 국회의원 집에 들어가 할 일은 근육무력증에 걸린 국회의원의 어머니를 돌보는 일이었지. 아침부터 저녁까지 노인네를 돌보는 일은 집안일보다 쉽다고는 할 수 없었어. 노인의 몸은 한시라도 주무르지 않으면 딱딱하게 마비가 왔기 때문에 수건을 더운 물에 적셔 노인의 온몸을 주물러 대야 했지. 노인은 내가 몸을 주무를 때마다 시원해 하며 흡족해 했어. 밤늦게 퇴근한 국회의원은 노인의 방에 들러 하루 일과를 듣고 노인이 나에 대해 만족해하는지 묻고는 했어. 노인은 늘 흡족하다고 했지. 어느 날 아침 노인이 나를 방으로 불러 내가 방에 들어가자 노인은 오시레에서 물건을 싼 흰 손수건을 꺼내더니 나에게 자신이 죽을 때까지 옆에 있어주면 이 흰 손수건에 쌓인 금덩이를 다 주겠노라고 하는 거야. 눈이 뒤집어지대. 그런 금덩어리는 내 생전 처음 보았지. 눈앞에는 황금 송아지와 황금 거북이가 납작 엎드려 있었어. 황금 송아지의 엉덩이가 특히 탐스럽다고 생각했어. 그런데 이상하게도 까맣게 잊어버렸던 고향 생각이 난 것은 그 황금 송아지의 엉덩이를 보고서였어. 우리 집 외양간에서 들리던 황소의 영각 소리와 엉덩이에 까맣게 달라붙었던 쇠파리까지도 그리워지더라고.
겨울이면 부연 김이 나는 여물을 씹어대며 되새김질하는 황소가 생각이 나서 견딜 수가 없는 거야. 냇가 위에 지던 겹벚꽃이 밤이면 내 머리 위로 쏟아지던 별이 그토록 그리울 줄이야. 노인 몰래 눈물 좀 쏟았지. 노인이 바로 내 대답을 채근했지만 대답하지 않았어. 노인은 내가 너무 황송해서 대답을 미루는 거라고 생각하는 눈치였어. 그날 노인이 탄 휠체어를 밀고 정원에 나갔지. 잘 손질된 잔디와 큼지막한 소나무를 보는데 그 소나무가 왜 그리 짠하게 생각되던지 그때 고향 산에서 자연스레 잘 자라던 소나무를 밧줄로 칭칭 묶어 트럭에 실어 나르던 광경이 떠오르는 거야. 거기 살 때는 그 소나무들이 어디로 가는지 몰랐는데 여기 오니 이렇게 팔려오는 거였어. 눈물이 질금질금 나대. 그날 아랫도리에서 허연 냉이 물컥물컥 쏟아져 내려 내가 고향에 내려가겠다고 했더니 노인이 극구 말리는 거야. 내가 가겠다고 고집을 부리자 다시 올 때까지 기다리겠다고 했어. 서울 생활 1년을 접고 내려왔을 때도 김필수는 여전히 술독에 빠져 허우적대고 있었어. 억척스럽게 일을 했지. 어이없게도 애가 생겼어. 걔가 명수야. 명수를 밭과 소나무에 메어놓고 밭일을 했고 명수를 들쳐업고 나무를 했어. 명수는 탈 없이 잘 컸어. 일이 고돼 지쳐 있을 때 오줌을 누고 싶어도 옷을 벌을 기력이 없어 선체로 오줌을 쌌어. 밭을 매다 보면 척척하던 밑은 그런 대로 말라 있었지. 쌀독에 쌀이 남아있는 날이 드물었어. 김필수가 술도가지로 퍼 나르는데 뭔들 배겨나겠어. 국수를 삶았다고 먹으러 오라고 특별히 불러준 안골댁에서 도둑년이 되고 말았지. 국수를 먹고 나오다 삐끗이 열린 광문을 열고 들어가 독 안에 가득 찬 쌀을 보는 순간 눈이 뒤집히고 말았어. 나는 통 옆에 놓인 바가지를 집어들었어. 독 안에 쌀을 벗어는 명수를 업은 포대기 속에 쌀이 들어가도록 목 뒤로 바가지에 쌀을 퍼부었지. 명수가 칭얼거렸어. 나는 정신을 잃고 쌀을 퍼부었어. 마음은 이제 가야지 하고 바빠졌지만 손과 발은 따라주지 않았어. 국수를 먹고 오줌을 누러나오던 갓 시집온 새댁에게 들키고 말았어. 마을 여자들이 보는 앞에서 울음을 터뜨리는 명수를 내리고 포대기를 풀어야 했지. 축축한 내 등어리를 타고 쌀이 우르르 쏟아져 나왔어. 그래도 안골댁은 넉넉한 마음으로 그 쌀을 봉지에 담아주었지. 오히려 마을 여자들이 그 뒤로 나를 도둑년이라고 자기들끼리 흉을 봐. 창자가 졸아들어 봐. 누구든 도둑년이 될 수 있어. 나를 도둑년이라고 몰아세우던 여자들도 이 마을에 같이 살고 있어. 김필수가 술을 먹든 행패를 부리든 명수가 4살이 되던 해였던가 봐. 어느 날 대문도 울타리도 없는 집에 허우대 큰 사내가 12살 정도 되는 여자아이를 데리고 들이닥쳤어. 우리 매형 있수? 이건 또 무슨 개불알 터지는 소린가 했더니 노총각이라고 믿었던 김필수는 알고 보니 남도 시골 마을에 부인과 자식을 둔 유부남이었어. 새치름한 눈으로 옆에 서 있는 여자아이는 김필수의 딸이었지. 이름은 우남이었어. 또 아들을 낳으란 뜻이래. 나완 기가 차대. 단칸방에 앉은 김필수는 멀건 눈으로 처남과 딸을 바라볼 뿐 이렇다 저렇다 말이 없어. 처남이라는 사람을 통해 김필수가 남도 시골 마을에 딸 셋을 두고 떠도는 유부남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지. 누이도 포기한 지 오래요. 소문 듣고 어찌 사나 가벌에서 왔지. 필수는 아무 말도 없었어.
그날 밤에 나름대로 진수성찬을 차렸지. 그리고는 단칸방에 필수 처남, 필수 우남이, 나 명수 순으로 누워 잤어. 잠이 오지 않더만 옆에 자는 우남이의 손을 가만히 잡았어. 우남이의 손은 드문드문 옹이가 박혀 있었어. 어린 것이 일에 시달려 얼마나 힘들었을까 생각하니 눈이 뜨거워졌어. 성기 문틈 사이로 차가워진 10월의 바람이 누워있는 사람들 몸 사이를 건너다녔어. 이상하게도 내일이면 헤어질 우나미를 그냥 보내고 싶지 않아서 나는 그 아이의 손을 꼭 잡았어. 다음 날은 마침 5일장 날이었어. 아침녘부터 술에 취해 늘어진 김필수를 집에 놔두고 명수를 들쳐업고 우나미와 함께 나섰어. 나하고 우나미는 산길로 접어들었지. 조붓한 산길은 내가 명수를 들쳐업고 장날이면 깨 콩을 머리에 이고 팔러 다니던 길이었지. 어디쯤에 큰 나무가 서 있는지, 어디쯤 응댕가리 밭에 하얗게 소금 뿌린 듯 메밀꽃이 피어나고 있는지 눈을 감고도 알 수 있을 정도로 훤한 길이었어. 집에서는 아무리 물어도 입을 붕어처럼 빼물고 말이 없던 우나미는 산길로 접어들자 묻는 말에 팔랑팔랑 대답도 잘해. 네 엄마는 뭐해 먹고 사니? 미역도 따다 말리고 생선도 받아다 팔지. 동생은 몇이고? 동생은 여동생 둘 있어. 아버지는 매일 아들이 없다는 술타령 하다가 집을 나가버렸대. 우나미는 묻지도 않는 말을 했어. 내 등에 업힌 명수를 자기가 업겠다고 하되 우나미가 명수를 업고 1시간을 걸었지. 날이 약간 쌀쌀했는데도 우나미의 이마에 땀이 오소소 돋아. 우나미는 작지만 강단이 있는 아이였어. 어찌나 명수를 잘 어르는지 엄마를 찾지도 않아. 장에는 벌써 옷전이며 생선전, 채소전이 가득하게 서 있었어. 옷전에 내걸린 옷들이 깃발처럼 펄럭거려 우나미를 끌고 어묵을 파는 집 앞으로 갔지. 어묵솥에서는 김이 뽀얗게 피어올랐어. 어묵 3코치를 꺼내 하나는 우나미, 하나는 명수의 손에 쥐어주고는 하나는 내 입에 넣었어. 우나미가 맛있게 먹고는 입맛을 다셔. 어묵 2꼬치를 더 꺼내 우나미와 내가 하나씩 더 먹었지. 장에 온 것은 무슨 특별한 일이 있는 것도 아니었어. 장날이 되면 늘 장에 오던 습관대로 오고 싶었고 또 우나미와 함께 산길을 걸으며 김필수의 과거를 듣고 싶기도 했고 옷도 한 벌 사입히고 싶었지. 가방에는 갖고 있는 돈도 얼마 없었어. 물건을 살 만한 돈이 없었지. 근데 우나미의 입성이 눈에 들어오는 거야. 날은 쌀쌀한데 우나미가 입고 있는 것은 아직 여름옷이야. 저녁 버스를 타고 떠날 아이에게 옷을 사입히고 싶다는 생각이 불쑥 솟았어. 옷전에는 오래전부터 외상거래를 하던 옷장사가 나와 있었거든. 우나미를 끌고 옷전에 가서 옷을 고르라고 했지. 우나미는 내걸린 옷들을 쭉 훑어보더니 남색 긴 바지와 고동색과 분홍색이 섞인 긴 팔 웃옷을 골랐어. 다음 장에 대금을 갚겠노라 얘기하고 옷을 갈아입혀 데리고 나오다 보니 우나미가 신고 있는 신이 또 마음에 걸리는 거야. 우나미를 데리고 신발점으로 가서 신발도 사신켰지. 우나미는 마음이 흡족한지 자꾸 옷을 만져보고 신발을 내려다봐. 저녁 버스로 김필수의 처남과 우나미는 남쪽으로 떠났어. 차창에 비친 우나미의 얼굴에 대고 또 놀러와 하고 소리 질렀지. 우나미가 살풋 웃었어. 갑자기 나는 우나미를 보내고 싶지 않았어. 곧 출발할 버스에 올라 아이를 끌어안고 울었지. 아마 나는 그 애에게서 내 어린 시절을 보았던 것 같아. 나도 아비 없이 자란 시절이 있었으니까
우남이도 내 품 안에서 눈물을 흘렸어. 거기가 영영 끝이야. 사는 게 뭔지 그리워도 만날 엄두도 못 냈어. 우남이도 이젠 다 커서 시집 가서 애도 낳았겠지. 휴, 그냥 그렇게 살았지 뭐. 살아남은 게 다행이지. 그래도 항상 토하고 싶은 얘기였어. 내 인생에서 지금처럼 몸과 마음이 편한 날이 없어. 이런 게 진짜 사는 거야. 전엔 사는 게 고단해. 느끼지도 못했던 새소리도 듣고 이쁜 꽃도 보고 오만 가지 향기도 맡아. 그 속에서 몸을 놀리면 천국이 따로 없어. 내 밭에서 호미질하며 구름과 만나고 계곡 물소리, 바람 소리를 들으면 내가 살아있구나 싶어. 배를 골아서 쌀을 훔쳐 도둑년 소리를 듣던 때가 아득해. 지금이야 먹을 것도 지천으로 놀렸지. 이젠 흙으로 돌아가는 일만 남았어. 누구나 다 왔다 가는 길이야. 근심도 한탄도 필요 없어. 남은 시간 동안 별님과 함께 수다도 떨고 호미질도 하고 그러다 가면 되지. 이젠 정말 홀가분해. 자술의 먹먹한 목소리가 영상 안을 가득 채웠다. 말을 다 하고 나니 이제야 속이 확 트이네. 덕분에 큰 숙제를 했습니다. 허접하고 구질구질하지. 그냥 살아온 거야. 자술이 구술을 마치고 마른 입술을 적시며 말했다. 자술은 냉장고에서 막걸리와 콩자반, 무말랭이 무침, 알타리 무김치를 꺼내고 오래뜰에 부추를 뜯어다 전을 부쳤다. 자술과 나는 막걸리 2병을 함께 마셨다. 창문에 비치는 까만 밤 위에 별이 총총 박혀 수렁거렸다. 별님도 외로울 텐데 같이 나가세. 별님을 혼자 둘 수 없다는 자술의 아름다운 대사에 취해 집 밖으로 나왔다. 캄캄한 원시의 숲속을 바람이 간지리는 손길에 물소리가 희득거리며 원을 그렸다. 하늘엔 별들의 수다가 땅엔 자술의 수다가 밤빛을 마르게 하고 있었다. 네, 노래 한 판 할게. 자네도 하나 해야 해. 얼큰한 술기운에 고개를 끄덕였다. 봄밤의 유희는 얼마만인가. 내 몸에 기쁨의 에너지를 모두 불러 모았다. 자술은 봄날은 각오를 불렀고 나는 맨발의 청춘을 불렀다. 선홍빛의 봄날은 가고 있었고 맨발의 청춘은 헤매고 있었다. 이제 우리 친구지. 자술이 내 등에 호미와 노동으로 생을 견뎌온 80살의 다정하고 당당한 손을 얹었다. 나는 손을 내밀어 자술의 손을 잡았다. 그 위로 별빛 한 점이 떨어졌고 벚꽃 한 잎이 내려와 앉았다. 고라니 울음도 다정하게 들리는 봄밤이었다. 도시로 왔던 나는 그해 11월 신기마을을 다시 방문했다. 가을 등반의 끝에 들린 마을에서 자술의 비극적 죽음을 들었다. 자술은 콤바인 뒤에서 벼이삭을 줍다가 후진하는 콤바인의 레일에 깔려 목숨을 잃었다고 했다. 그의 아들은 자술이 죽은 후 900평 땅을 애도 기간이 지나지도 않아 처분했다고 했다. 아직 처분하지 않은 자술의 집 문 앞에 보라색 쑥부쟁이 꽃을 꺾어 그녀의 낡은 신발 옆에 놓았다. 참 이쁘기도 하네. 자술의 명랑한 목소리가 반짝 귀에 부서졌다. 자술의 오랜 들에는 호박이 누렇게 익었고 길고양이 서너 마리가 햇빛을 즐기고 있었다. 자술의 흑요석 같은 눈빛이 호박잎에도 말라가는 나팔꽃 줄기에도 손때 묻은 호미자루에도 빛났다. 영상그룹 푸른 옷소매는 프로젝트로 만들어진 30개의 영상물을 종로 5가의 낡은 여관을 빌려 전시하기로 했다.
예술이 자본에 먹히고 있다는 위기감은 고민스러운 질문이 되었다. 그 대안을 조금이라도 실천해 보자는 의견들이 갤러리의 변화를 가져왔다. 재벌들의 우아한 갤러리에서 하는 감상 행위는 자신이 그들과 같은 계급 속에 있다는 거짓 환상을 갖게 만든다. 거짓 환상은 진실을 보지 못하게 하는 큰 장애물이다. 돈으로 만들어진 예술이란 참담할 뿐이다. 우리는 광장시장에서 흰 광목천을 사와 30개의 사각형 영상방을 만들었다. 자술의 영상방은 추모의 의미로 검은색 광목천으로 둘렀다. 나는 자술의 영상방 앞에 선물이란 팻말을 만들어 세웠다. 양동이에 하얀 소국을 담아놓고 추모를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자술의 영상방 앞에 꽃을 놓을 수 있게 했다. 자술의 선물이 사람들에게로 스며들고 있었다. 올봄 안부를 묻는 내 전화에 겹벚꽃이 피었다고 한번 놀러 오라던 자술의 호의를 지나친 나의 무심함이 원망스러웠고 그만큼 자술이 그리워졌다. 그리움의 힘으로 나는 나를 밀어갈 열정을 내 속에서 발견하기 위해 애썼다. 읽기에 더욱 집중했고 마음이 가는 대로 걸음을 내디디려 했다. 가끔 자술이 먹먹할 만큼 그리울 때는 영상 속의 자술을 만났다. 신사함 속에서도 떼죽나무 꽃처럼 피어나던 명랑한 목소리, 호박죽을 끓여주던 친구에 대한 환대, 기쁨을 잃지 않는 그의 태도는 지지부진하던 내 인생에 들어와 나를 흔들었다. 당분간 나는 도시를 떠나 방랑의 시간을 가지기로 했다. 낯설고 거칠어도 자연과 사람을 열정적으로 관찰하고 싶어졌다. 내 삶이 자술이 갈아엎은 흙처럼 생명으로 가득 채워지기를 간절히 바랐다. 봐봐, 이 꽃 이쁘지? 밭에서 김을 매던 자술이 떼죽나무 꽃을 주워 엉거주춤 서 있는 내 앞에 흩뿌렸다. 계곡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몸을 부풀렸다. 자술이 뿌린 하얀 별꽃이 축복처럼 날아올랐다. 그 꿈은 분명 좋은 징조였다. 보이지 않는 세계는 보이는 세계 속에 숨쉬고 있고 한 사람의 생에는 다른 사람의 생이 스며 있다는, 그와 내가 이어져 있다는 명징한 예언이었다. 네, 이야기는 여기까지인데요. 자술이라는 한 여인을 통해 지긋지긋한 가난의 고리가 얼마나 지독한가를 엿보게 해주는 소설이었습니다. 삶 밀착형 소설이라 읽는 내내 역지사지 해보는 안타까움이 컸습니다. 이런 민중 다큐도 참 의미 있는 일이구나 라는 생각과 더불어 꿈에 떼죽나무 잎을 뿌려주는 마무리도 참 좋았습니다. 요즘 유행하는 표현을 빌리자면 자술, 술며들다. 네, 술며드는 하루가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럼 오늘도 행복한 날 되시길 바라며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